오늘 두 번째로 얘기할 주제가 급팽창이에요.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통화팽창이지, 통화팽창.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양과학 책을 읽는데 우주론 잘 얘기하다가 소제목이 통화팽창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 뭐지 이게? 그러고 봤더니 그게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사실은 급팽창이라는 말보다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를 더 쓰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 사이즈가 935억 광년인데 이게 상당히 크거든. 이게 커서 일단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호라이즌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적이냐.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은 뭐 10에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내려가면은 물론 얼룩 무늬가 보이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내려가면 그냥 다 2.7K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온도가 똑같아. 전 방위를 다 봤을 때.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CMB를 본 게 이제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CMB가 만들어졌을 때 빅뱅 직후 한 38만 년에 그 상태에서의 그 당시의 우주의 만약에 그때 누군가 살아 있었고 그 사람 중심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를 그려보면은 그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디커플링 돼서 이렇게 최후 산란면에서 나오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 이런 거를 알거든. 그래서 그 사이즈랑 그 거리를 가지고 해보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면 1.6도 정도밖에 안 돼요. 1.6도. 그러면은 이쪽은 뭐 그렇다 치고 만약에 지금 이 반대쪽에 이제 똑같은 영역을 생각해 보면 그럼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가 자기네들끼리 인과적으로 연결된 영역이란 말이지. 그 당시에 CMB 직전에. 그러면은 얘네가 우리 시야에 이렇게 반대쪽에서 들어오는데 얘랑은 여기 지금 이쪽을 AB라 그러면 A하고 B는 그 전에 서로를 만난 적이 없어. 인과적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애들이었어요. 얘랑은. 그런데 이런 놈들이 어떻게 온도가 똑같냐 이거지.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지점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전체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지점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모든 조합들이 하여튼 온도가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똑같아. 상당히 균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정보를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호라이즌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평평한 문제도 있는데 플라닛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건데 그 빅뱅 직후 아주 초기에 우주는 굉장히 평평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우주가 열린 우주였다, 프링글스 우주였다 처음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밖으로 팽창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서 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우주 온도가 확 내려갔을 거예요. 팽창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반대로 만약에 닫힌 우주다, 축구공 같은 우주였다 그러면은 이때는 중력이 초반부터 아주 우세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도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우주가 다시 수축해서 붕괴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우주는 둘 다 아니잖아. 그죠? 어쨌든 갤럭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역사가 있고 적어도
은하가 생기고 뭐 고등 생명체가 생겨서 진화하고 그러려면 최소 수십억 년에서 수백억 년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이거나 이거면은 우주의 수명이 너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우주가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거기서 은하도 생기고 뭐 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데 여기 그 옐로 텐에다가 꽂아 넣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약간만 시위를 올 때 약간만 이렇게 틀어져도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내죠. 조준을 잘못하면은.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야. 지금 우리 우주를 봤을 때 지금 관측적으로 상당히 높은 정밀도로 우주가 평평하잖아요, 공간이. 100억 년이나 지나서도 우주가 그 평평함을 유지하려면 그러면은 초기 우주에서는 그 평평함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평평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높은 정밀도로 평평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가 이렇게 평평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주가 팽창해 오면서. 지금 우리 우주가 평평한 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인데 그걸 거꾸로 되돌려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도대체 어마어마한 정밀도로 빅뱅 직후에 어마어마한 정밀도로 우주가 평평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지금은 뭐 아까 WMF 데이터, 플랑크 데이터가 뭐 한 1000분의 1 정도였잖아요. 그죠? 오메가하고 1의 차이가 1000분의 1 정도인데 역산을 해보면은 초기 우주에서는 뭐 10의 마이너스 몇십승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평평해야 지금의 평평함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그래서 호라이즌 프로블럼하고 플래닛 프로블럼 이 두 개하고 이제 또 다른 예들을 넣기도 하는데 뭐 이제 매그네틱 모노폴 같은 거 이론적으로 이제 그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엄청난 뻥튀기가 한 번 있었다. 초기 우주에 급격한 가속 팽창. 우리가 가속 팽창 얘기를 한 게 슈퍼노바를 관측해가지고 가속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대략 언제냐면 50억 년 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late time acceler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주 역사의 후반부에 가속 팽창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초기에 빅뱅 직후에 급격한 가속 팽창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서 early time acceleration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건데 가속 팽창했다는 거는 처음에 일어났던 거를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가속 팽창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진 않아. 이때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급격한 가속 팽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스칼라 장을 하나 도입을 해요. 뭔가 스칼라 장이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저놈이 차지하는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 밀도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거고 그게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주의 크기가 지수적으로 익스포넨셜리 커져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게 급격한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대략 언제였냐면은 이 이제 플랑크 시간은 이게 중력이 중요해지는 플랑크 에너지를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의 시간, 그게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정도 돼요.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숫자를 써놨는데 이때 뭐 솔직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이렇게 우리가 풀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대략 이 시기 10의 마이너스 34승에서 32승 초 정도 되는 대략 이 정도의 급격한 가속 팽창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 우주가 열적으로 팽창을 하면은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그 상대적인 사이즈가 그냥 보통은 이제 이 위쪽 커브를 여기를 따라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하는 이게 그냥 보통의 그냥 이렇게 빅뱅 직후에 이렇게 쭉 팽창을 하고 온도가 떨어지고 이제 그게 보통 보는 상황인데 빅뱅 직후에 이 대략 뭐 32승초 뭐 이 무렵에 우주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확 커졌다는 거죠, 사이즈가. 요 시기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어마어마한 뻥튀기. 지금 보면 10의 몇십 승 오도로 지금 커진 거죠. 불과 한 10의 2승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10의 마이너스 2승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뭐 10의 수십 승배 정도 되도록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뻥튀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거는 이제 프리드만 방정식의 첫 번째 식을 보면 이게 그 팽창 비율에 대한 거죠. 이게 A 닷에 대한 방정식이 이건데 여기서 대략 이 K 공률과 관계된 걸 뭐 편의상 대략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 밀도를 상수라고 두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여기 A거든, A. A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A-dA dt고 여기 A분의 1이 있고 그게 여기 이게 뭐 제로고 넘기면은 뭐 3분의 8파이지 론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상수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수면은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HI 제곱이라고 두면은 그러면은 이게 A분의 DA가 H dt가 돼, 여기 넘겨버리면.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사실 잘 보면은 DA dt가 A에 비례하는 거니까 어떤 양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자기 사이즈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H가 상수일 때, 이놈이 상수일 때 보면은 DA dt가 HI의 A가 되죠. 그러니까 A 자신에 비례하는 거예요, DA dt가. DA dt가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인구 증가 같은 거,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배, 2배, 4배 이렇게 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증가 비율이 자기 사이즈에 비례해서 그래, 정확하게. 그죠? 이게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는 게 그런 거잖아. 각각이 세포 분열을 하면은 이게 1배, 2배, 4배, 8배가 되는 게 그게 변화율이, 증가율이 자기 사이즈에 비례하는 경우. 그게 이거지. DA dt가 A 자신에 비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전부 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도 이게 이놈이 상수일 때, 이놈이 거의 상수가 되면은 이 밀도가 거의 상수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상수인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로가 상수인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 우주 상수 자체가 이거였죠. 우주 상수는 공간 자체의 에너지 밀도니까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주 상수거나 말거나 간에 하여튼 이놈이 상수로 유지가 되면은 하여튼 이거는 풀면 이게 익스포넨셜로 증가하게 돼 있어. 그게 자기 변화율이 자기 사이즈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산수로 풀면은 그냥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거는 뭔가 상수의 그 에너지 밀도를 주는 어떤 놈이 역할을 해야 이제 저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놈이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장이라는 거지. 그거를 도입해서 그놈의 에너지가 어느 일정한 시기 동안에 상수의 에너지 밀도를 주면 그러면 그게 마치 우주 상수하고 같은 역할을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를 가속 팽창시켜버린다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상수로 유지가 된다는 게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시키려면 요게 일단 산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이제 제안한 사람이 1981년인데 이걸 이제 올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앨런 구스 81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거도.
이 사람의 처음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인플라톤 필드가 있어가지고 어떤 스칼라 필드가 있는데 이놈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그 포텐셜 에너지가 대략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인데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글로벌 미니멈은 아니죠. 글로벌 미니멈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피지컬 바닥 상태는 이 점이 돼야 돼. 이 점이 돼야 되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트루 베큐엄이라 그러고 여기 false 베큐엄이라 그래요. 진짜 바닥 상태는 아니라 이거지. 바닥 상태는 아닌데 이게 포텐셜이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있으면 얘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스테이트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놈이 여기 있는 이 파이 필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 값이 일정한 상수로 유지가 될 거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까 봤듯이 그 일정하게 상수로 유지되는 에너지 밀도 때문에 익스포넨셜 가속 팽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올드 인플레이션. 그러다가 이놈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우주 공간 에너지가 시간에 무관하게 상수로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 익스포넨셜 익스펜션의 원인이 되는 건데 이놈이 나중에 사실 이렇게 언덕이 있으니까 고전역학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지. 포텐셜 배리어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터널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얘를 통과해서 이렇게 진짜 바닥 상태, 글로벌 미니멈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에너지 차이, 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얘가 이제 이제 본격적인 빅뱅 팽창의 원인이 되는 여기를 이제 리히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처음에 제안했던 올드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뉴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그 대표 주자가 안드레 린데고 린데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이고 우주론 전체적으로 봐서도 대표적인 지금 현재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프론티어 코스몰로지스트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같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뉴 인플레이션에서는 이게 이제 슬로우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포텐셜이 그렇게 가짜 진공 상태, 진짜 진공 상태 이렇게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이라도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좀 더 현실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포텐셜 장벽이 있으면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비교적 평탄하게 포텐셜이 유지가 되는 요 영역. 요 영역에서 이 스칼라장이 천천히 굴러간다 이거지. 저 포텐셜이 이렇게 급격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구슬을 놓으면 이게 구슬이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겠죠. 그럼 이 영역에서는 이 스칼라 필드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면 시간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이때의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 값이 거의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놈이 우주 전체의 진공 에너지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수의 진공 에너지는 익스포넨셜 액셀러레이션을 주는 거죠. 아까 봤듯이. 거의 이게 시간에 대해서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슬로우롤 패러다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시간 간격 동안에 이 포텐셜 에너지 값이 이놈이 우주 에너지 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값이 거의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뻥튀기를 시킨다. 어느 정도냐면 2의 60승 정도. 10의 26승 정도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 정도로 이제 공간을 팽창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슬로우 롤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끝나면은 여기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부 다 밖으로 방출이 되고 여기 그 미니멈으로 떨어지는데 요 과정을 이제 리히팅이라고 불러요. 재가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팽창을 해버리면 온도도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온도도 확 떨어지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얘가 이 스칼라 필드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얘가 이제 그 진짜 진공 상태로 떨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다 방출이 되면서 그게 이제 다시 우주를 데워서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리히팅이에요. 그 다음에 린데가 그 다음에 또 들고 나온 게 이제 케이오틱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포텐셜 모양이 아까처럼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도 이거는 보면은 보통 그냥 이게 그 2차 함수 모양의 그냥 보통 보는 폴리노미얼 형태의 포텐셜인데 요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 경우에는 사실 그냥 예를 들어서 공을 여기다 두면 그냥 휙 그냥 굴러 내려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아까처럼 상수의 시간에 따른 상수의 에너지 밀도를 주지 못하죠. 주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요 빗면을 타고 내려올 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빅뱅 직후에 우주가 팽창하는 게 있으니까 허블 상수에 따라서 그놈이 꽤 역할을 하면은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여기 이제 마찰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굴러 내려오지 못하게. 우주가 기본적으로 빅뱅 직후에 팽창하는 것이 이 포텐셜의 마찰력으로 작용해서 이게 마찰이 있으면 천천히 굴러 내려올 수 있잖아. 슬로롤의 그 이펙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포텐셜을 가지고도 아까 앞에서 봤던 포텐셜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이잖아. 이거를 구현하려면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거를 실제 구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요런 아주 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제곱의 포텐셜 뭐 제곱이든 사승이든 그런 걸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포텐셜을 가지고서도 어쨌든 인플레이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케이오틱 인플레이션이고 린데가 주장한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슬로우롤 천천히 구른다 뭔가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거의 없고 그놈이 진공 에너지의 대부분을 커버를 하게 돼서 그놈이 그 결과로 익스포넨셜 엑셀러레이션을 준다라는 거는 이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팽창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죠? 대략 이러겠죠. 쭉 팽창하면. 그리고 그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돼.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이런 식으로 돼. 갑자기 팽창하면서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인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이즈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겠죠, 여기.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영역이고. 그래서 저 증가한 정도가 이제 여기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리히팅이라 그러고 이 이후로는 보통의 그냥 익스펜션을 그냥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순간에 그 사이즈가 커진 정도가 10배, 20배 정도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급팽창의 결과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호라이즌 프로블럼이나 플래닛 프로블럼을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우주가 이제 이런 모양이고 여기 이제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있는데 여기 점선으로 흐른 게 각각의 영역에서 인과적으로 연결된 영역이야. 말하자면 이 초기 우주에. 그럼 이게 보통 이렇게 인플레이션 없이 그냥 이렇게 팽창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커지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평선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호라이즌 프로블럼이 생기지.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인과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인과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두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 경우에는 하늘의 이쪽과 하늘의 저쪽을 봤을 때 온도가 다를 수가 있죠. 온도가 다를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본 건 이게 아니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온도가 같아. 그거는 뭔가 얘랑 뭔가 코절 이펙트가 있었다는 건데, 인플레이션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있으면 이게 이렇게 커진 거거든. 어마무시하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빨간 영역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코잘리 커넥티드 된, 인과적으로 연결된 영역 하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보는 관측 가능 우주 지평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10의 26승배나 커져버리면 이게 우리 관측 가능 우주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속에, 그 일부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양쪽 끝이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옛날에 얘네들이 한 곳에 있었고, 이놈이 갑자기 뻥튀기 되면서 멀어진 결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놈의 온도가 똑같은지 설명이 되는 거지. 원래는 이게 지들끼리 열적 평형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게 갑자기 뻥튀기가 된 거니까. 이러면 지평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걸로는 이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랫니스 프라브, 이거는 아주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렇게 뻥튀기 되면 이건 플랫하죠. 처음에 뭔가 어떤 형태의 곡률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커져버리면은, 그러면 로컬하게 보면 이거는 그냥 뭐 곡률이 그냥 평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말 이 옷의 주름이 그냥 다 펴져 버리는 거예요. 뻥튀기 하면서. 그럼 초기에 왜 그렇게 높은 정밀도로 평평했느냐? 그게 설명이 되지. 그리고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이상한 뭐 매그네틱 모노폴이나 아주 이상한 놈들, 이게 이론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지금 우리 우주에서는 보이지 않을까? 그것도 설명이 되겠죠? 뻥튀기 되면은 이게 희석이 될 거 아니야?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뭔가 이상한 놈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농도가 굉장히 옅어지겠죠. 그래서 매그네틱 모노폴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주의 역사가 이래. 여러분이 이제 코스몰로지, 뭐 우주의 역사 이런 걸로 검색하면은 자주 보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사진이 사실 많은 걸 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W맵 있고, 자, 이게 137억 년이니까 이거는 W맵이지 플랑크가 아니고, 13.8 빌리언이 돼야 이게 이제 플랑크의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W맵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한 건데, 잘 보면은 퀀텀 플럭추에이션 빅뱅 주캐 뭐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이게 시간이고, 이게 가로축이 시간이고, 이게 세로가 뭐냐면 공간의 사이즈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종 모양이지. 종 모양인데 보면 처음에 빅뱅 주캐 갑자기 이게 커지잖아. 사이즈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잘 놓쳐요, 이걸. 여기만 보지. 이렇게 짧은 순간에 급격하게 사이즈가 커지는 요 과정이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그 직후에 보면은 이게 지금 W맵 지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디커플링이죠. 라스트 스캐터링 서피스가 여기에 38만 년 되는 때. 그러니까 빅뱅 직후 38만 년이면은 굉장히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른 타임이긴 하지만, 137억 년에 비하면 38만 년은 극히 초기잖아. 그죠? 굉장히 초기예요. 그래서 이거 비율을 줄 때, CMB 비율을 줄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면을 보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이 이제 현재 우주야. 그 땅바닥이 빅뱅이에요. 땅바닥이, 지면이. 그러면은 CMB가 나온 건 언제? 그러니까 38만 년이 언제냐면은 땅바닥에서 1cm예요.
그 옥상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지면 위 1cm를 보는 게 CMB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빅뱅 직후 맞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과거. 그게 38만 년. 그 이전에 빛은 볼 수가 없지.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즈마 상태가 갇혀 있으니까. 그 38만 년 이전에 우주를 보려면 다른 수단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뭐 중성미자나 이런 거는 중성미자가 약한 행력의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갈 길로 빠져나오는 데가 언제냐면 빅뱅 직후 1초예요, 1초. 1초니까 38만 년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초기 우주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중성미자를 가지고 저기 우리 은하 말고 엑스트라 갤렉틱에서 뭔가 오는 신호를 보는 게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쭉 가다가 뭐 다크 에이지가 있고, 다크 에이지는 뭔가 이제 별이 생기기 전이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때쯤 별이 생기고 갤럭시가 생기는 게 10억 년? 그 정도는 갤럭시가 생기고, 이게 그래서 쭉 가다가 보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 올라가는 게 이게 레이타임 엑셀러레이션이에요, 이게. 50억 년 전. 그래서 여기 뭐 accelerated expansion, 다크 에너지를 했지. 그러니까 요 무렵이 이제 다크 에너지가 중요해지면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대략 50억 년 전. 그래서 뭐 이 그림 하나에 우주 전체 역사가 사실은 뭐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은하나 별이 궁극적인 기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 CMB를 보면 어쨌든 이게 뭐 10만 분의 1 정도 해상도긴 한데 하여튼 알록달록한 게 뭔가 애나이스트로피가 있고, 애나이스트로피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봤지만 이게 그 플라즈마 상태가 디커플링 되기 전에 플라즈마 상태가 이게 이 음향 진동을 하면서 어딘가는 뭔가 좀 뭉쳐져 있고 어딘가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세하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핫한 부분들은 뭔가 밀도가 그래도 높은 영역이니까 저놈들이 나중에 발전해서 은하나 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겠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준 기본적인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급팽창했을 때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라톤 장인데 이게 하여튼 양자역학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요동을 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우주 에너지 밀도 전체가 인플레이션 동안에는 이놈이 이제 우주 에너지 밀도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한 놈이니까 이놈이 양자역학적인 요동에 의해서 그 에너지 밀도에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진공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뭐 생기고 사라지고 그 양자 요동을 플럭츄에이션을 겪으면서 그 결과로 어디는 밀도가 높고 어디는 밀도가 낮고 이제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우분의 델타로 이런 변화가 생겨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시공간에 요동을 주고 그 결과를 이제 중력파까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얘도 그렇고 이게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예측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밀도 요동이 생기면은 이 로우분의 델타로 인플라톤의 양자역학적인 요동 때문에 우주 전체의 에너지 밀도에 요동을 주면은 요놈이 결국은 이 CMB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는 이렇게 밀하고 어딘가는 소하고 이제 그런 결국은 그 델타 T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 별이나 은하나 어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어떤 스트럭처의 기원이 됐을 거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뭐 해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갭이 큰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만 해도 38만 년인데 갤럭시가 나오려면은 뭐 10억 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러지 않았을까라고. 어쨌든 그래서 뭔가 N-아이소트로피가 있고 밀도에 N-아이소트로피가 있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는 애들이 좀 뭉쳐져 있는 데가 있고 어딘가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럼 조금이라도 뭉쳐져 있는 데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중력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갤럭시가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밀도 요동이 나왔으니까 이놈의 세기를 이제 재는 게 파워 스펙트럼인데,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풀이의 변환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세기를 이제 델타 K라고 했을 때 K가 보면은 이게 상가함수의 KX니까 이게 뭐냐면은 파장의 역수야, 그죠? 파장의 역수. 이게 X가 한 파장 지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2파이가 되지. 한 파장이라는 게 이게 KX가 K 람다가 2파이가 되는 게 한 파장이 되는 거잖아. 그 K 값이 뭐냐면은 파장의 역수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게 웨이브 넘버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는 거죠. 전기전자가 이거는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K. 아닌가? 웨이브 넘버는? 저는 전자기는 진짜 못하거든요. 여러분보다 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웨이브 넘버로 이렇게 익스펜드를 하고, 그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파워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것의 제곱을 이렇게 뭐 쭉 하다 보면 이게 K의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 스케일로 익스펜드를 하겠다는 거지, 이게. 로그 스케일로 그 밀도 요동의 어떤 제곱한 양을 로그 스케일로 쭉 풀었었을 때의 그 개수에 해당하는 거를 이게 PS라고 하고, 이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인데, 그러니까 K 값, 그 파장의 역수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놈의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이게 특히 이게 그러니까 인플라톤 필드에 의한 스칼라장에 의한 요동으로 보면 이게 이제 스칼라 필드의 그 밀도 요동에 의한 파워 스펙트럼, 그거를 이제 여기 S로 붙여가지고 쓰면은, 그럼 이게 뭐 결국은 어떤 오버롤한 어떤 진폭이 있고 어떤 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K 값에 이 웨이브 넘버의 어떤 파워를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주어지는데 이거 관습적으로 이렇게 NS-1이라고 써요. 이 스케일러인 경우에는. 이게 스케일러 퍼터베이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밀도 요동이 생기는데,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밀도 요동이 생기는데, 그 밀도 요동이 스칼라적으로 방향성 없이 스칼라적으로 밀도 요동이 생기는 것에 K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 파장의 역수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지수가 이런 식으로 관습적으로 써요. 근데 스케일러 퍼터베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텐서 퍼터베이션도 있어요. 텐서 퍼터베이션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텐서가 무슨 텐서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텐서도 있었고, 근데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메트릭 텐서죠. 메트릭 텐서, 시공간 자체의 거리를 주는 메트릭 텐서인데, 이게 결국 이 텐서 플럭추에이션 퍼터베이션이라는 게 이게 결국 뭐냐면은 메트릭 텐서의 퍼터베이션이고, 그게 중력파예요. 중력파. 시공간에 요동을 주는 게 그게 중력파예요. 중력파의 파워 스펙트럼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지수에 해당하는 거, NS나 NT를 스펙트럴 인덱스라고 불러. 그러니까 K의 어떤 파워로 이게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느냐. 요 값이 또 거시적으로 중요한 놈이야. 이 NS 값이 얼마냐. 그래서 요게 0.96. 이게 지금 플랑크하고 W 맵을 같이 해서 나온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플랑크의 데이터 릴리스에서 그때 그 공개했던 숫자가 이거예요. 0.963. 그러니까 이게 1에 가까운데 1이 아니라는 거예요. 1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요 값은 그 어지간한 보통의 그 인플레이션 모델에서는 거의 다 이제 대략 이 근처 값을 예측을 해요.
이론적으로 NS 스펙트럴 인덱스 값이 0.9 얼마라고 거의 모든 인플레이션 이론이 다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플랑크가 올라가서 이 값을 재봤더니 0.96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론이 잘 맞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돼요. 이 스펙트럴 인덱스 값 때문에. 그러니까 스케일러 퍼터베이션이 이런 모양으로 파워 스펙트럼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에서 예측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관측값이 잘 맞는다는 거지. 만약에 NS가 1이면 어떻게 돼? 이게 1이면 이게 제로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상수지, K에 무관하게. 상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 플럭추에이션 파동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파워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스케일 인베런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 그것에서 약간 벗어나는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주 관련 데이터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스펙트럴 인덱스가. 얘는 지금 중력파를 봐야 측정할 거잖아, 얘는. 플랑크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것도 인플레이션에서 이 값이 굉장히 작을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력파를 재는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이 tensor to scalar ratio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R의 값으로 쓰는데, 이게 아까 봤던 파워 스펙트럼의 개수의 상대적인 비율이야. 그러니까 스케일러 대 텐서의 상대적인 세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비교하는 값이지. 요 값이 중요해요. 이 값이, R 값이. 그래서 이 보통의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예측한 이 R 값이 어느 정도면 아주 작아. 0. 얼마예요? 0.5 이상도 안 나와. 되게 작은 값이야. 0 근처의 값인데, 요거를 플랑크가 작년 3월에 그 데이터 릴리스를 했을 때, 그때의 값이 얼마냐, 어퍼 바운드가 나왔어요. 0.1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지, 이거는. 얘를 못 봤다는 거죠. 텐서 스펙트럼을 못 봤다는 거고요. 중력파를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플랑크에서는. R 값이 작은데, 그런데 그 플랑크 나왔을 때 중력파를 못 봤고, 뭐 그렇구나 했는데,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중력파를 봤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바이셉에서. 그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뻥튀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급격하게 에너지가 이렇게 뭐 어쨌든 막 팽창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 결과로 시공간에 요동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력파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공간에 뒤트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이 시공간이 뒤틀리면은, 그럼 우리가 이 CMB를 보는데, CMB는 이 뒤틀린 시공간의 그 최단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 빛은 뒤틀린 시공간을 따라서 그냥 흘러갈 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한 편광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물론 이 과정에 굉장히 뭐 이제 실제 편광이 일어나는 거는 뭐 얘가 뭐 전자하고 스캐터링하고 이제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도 이게 텐서 급팽창 때문에 텐서 모드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하는 게 또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하여튼 중간 과정 다 생략하면은 급팽창에 의해서 중력파가 생기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시공간을 특정한 모양으로 뒤틀게 되고, 그 뒤틀린 모양에 따라서 빛이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그때 편광되는 과정이 이제 특수한 편광의 형태로 남아서 우리한테 와. 그 중에서 이거는 지금 편광이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으로 편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B 모드라고 불러, B 모드. 그러니까 전자계에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에 매그네틱 필드 보통 B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 B 필드하고 비슷해서 관습적으로 B라고 불러. 중력파는 E 모드, B 모드가 다 있어요. 편광이.
이 모드는 뭐냐면 이렇게 방사상으로 뻗어나 평광의 방향이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회전이 없이. 근데 B 모드는 이렇게 회전성이 있어요. 회전성이 있다는 게 뭐 컬이 난제로라는 거죠. 이게 컬이 난제로인 B 모드가 있어. 중력파는 E 모드, B 모드가 다 있어요. 중력파는. 그런데 스케일러 퍼터베이션은 B 모드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CMB를 봤는데 이 평광대 모양, 이렇게 돌아가는 소용돌이 모양의 평광을 봤다. 이거는 중력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난제로 컬에 B 모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플랑크에서는 아직 못 봤다는 거고 어퍼 바운드만 준 거야. R 값이 0.12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이셉에서 올해 3월 달에 바이셉이라고 하는 그 저기 남극에 있는 전파 망원경, 이거 지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이에요. 거기서 쭉 스캔했는데 지금 이 그림 보면 이게 카즈믹 컬이라고 지금 제목이 붙어 있지. 어? 회전하는 거 봤다 이거야, 소용돌이를. 보면 뭔가 회전성이 있는 것 같죠? 어? 난제로 컬이 있어,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태초에 중력파를 직접 봤다. 그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근데 이때 이 바이셉에 이제 바이셉 2라고 하는데 이 바이셉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R 값이 이거예요. 0.2야, 0.2. 어? 그 지금 에러를 봐, 에러. 플러스 0.0씩 마이너스 0.05예요. 놀라운 값이지, 저거는? 불과 1년 전에 위성이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R 값이 0.12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건 지상에서, 남극이긴 하지만 지상에서 한 게 지금 R이 0.2야. 스케일러 투 텐서 투 스케일러 레이쇼가. 그럼 저 값은 분명히 플랑크 값이랑 텐션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컨펌이 되려면 플랑크의 후속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일단 놀랍게 받아들인 게 이 값 자체가 커. 0.2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력파가 스칼라 밀도 파동의 20%나 된다. 굉장히 센 값이에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아까 봤듯이 보통의 인플레이션에서 예상한 값이 0.1 근처거든, 일단은. 이렇게 센 중력파를 주는 인플레이션 모델 중에 제일 유력한 게 안드레 린데의 그 아까 봤던 케이아틱 인플레이션. 그게 가장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바이셉에서 이 결과를 발표할 때 린데를 찾아가서 샴페인을 따라주고 당신 이론이 맞아요. 뭐 이제 이랬던 동영상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덕질을 하려면 이 R 값을 알아야 돼요. 플랑크는 0.12보다 작다 했는데 바이셉이 0.2로 지금 에러가 이렇게 작게 나와서 저거는 텐션이 있다. R 값이 크다는 건 중력파가 그렇게 세다는 거다. 이게 난제로일 컨피던스 레벨이 얼마였냐면 5.9 시그마였어요. 이 논문에 나온 게. 5.9 시그마면 대략 6 시그마면은 그 확률이 10억 분의 1이야. 우리가 저 LHC 할 때 5 시그마면 디스커버리라 그랬죠. 350만 분의 1이면 디스커버리인데 이거는 거의 10억 분의 1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워한 거지. 이게 지금 바이셉 그 남극에 있는 전파 망원경인데 이게 사실이면 일단 태초에 중력파를 검출한 것 자체가 일단 놀라운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력파를 본 적이 없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뭐야? 중력의 본질은 시공간의 요동이잖아. G, 뮤, 매트릭 텐서의 요동이 그 중력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보려고 오만짓거리를 다 했는데, 여러분이 저기 인터스텔라를 봤어요. 인터스텔라에 자문했고, 이제, executive producer로 들어가 있는 킵손 칼텍에. 그 아저씨가 이 중력파 검출, 지상에서 중력파 검출 실험하는 라이고라는 실험이 있어요. 3kg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 그 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하여튼 거기서 못 봤거든.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중력파를. 그러니까 중력파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실은 중요해.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직접 검증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 보통 중력파도 아니고 태초의 중력파를 본 거거든.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진 직후에 인플레이션은 정말 빅뱅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일타쌍피지, 이거는. 엄청난 일타쌍피야. 그리고 이때는 이 무렵엔 우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으니까 양자 중력의 효과가 그대로, 그 정보가 그대로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양자 중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실험적으로 뭔가 엄청난 정보가 지금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당연히 이거는 급팽창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B 모드를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거라 사람들이 뭐 한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로 컨펌이 되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노벨상 2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엄청난 발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플랑크 위성 콜래보레이션에서 올해 9월 달에 중간 결과 발표를 했어. 9월 달에. 이게 그 논문인데, 이게 그 아카이브 논문 넘버가 이제 이건데, 앱스트랙트에 제가 이렇게 형광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앱스트랙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Even in the faintest dust emitting regions, 하고, no clean window in the sky where primordial CMB beam polarization measure could be with the subtraction foreground emission. 그러니까 뭔가 이 백그라운드 효과 없이 깨끗하게 B 모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윈도우가 없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결론이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뭔가 우리가 CMB B 모드를 봤다 그러면은 그것의 상당 부분은 뭔가 포어그라운드 에미션에 의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인터미디어트 리절트라고 했었는데 Angular Power Spectrum, Polarized Dust Emission, 이게 이제 중요해요. Dust Emission at Intermediate and High Galactic Latitude.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뭔가 먼지들이 이렇게 효과를 줘가지고 B 모드 소용돌이를 줬다. 그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컨클루전에 있는 문장인데 Subtraction Polarized Dust Emission이 essential하다. B 모드를 관측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셉한테 너네 더스트 효과는 제대로 계산했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바이셉에서 B 모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스트 컨트리뷰션을 뭘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러니까 플랑크 자기네들하고 뭔가 좀 같이 좀 집중적으로 이거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처음에 바이셉이 결과를 냈을 때도 뭐 자기네들이 그런 뭔가 이제 컨테미네이션 효과들을 다 고려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플랑크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너네가 발표한 B 모드를 거기에 대한 그 더스트 컨트리뷰션을 제대로 뭔가 좀 하려면은 우리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결과하고 잘 이렇게 다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스트에 의한 효과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플랑크의 주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정말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더스트 효과를 잘 걷어내가지고 정말로 중력파 시그널을 이렇게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미디어트 리절트니까 정식 리절트가 릴리스가 하여튼 이달 안에 뭐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걸 또 이제 기다려 봐야 되고 거기서 R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운드로 아까처럼 나올 거냐 아니면은 어떤 숫자로 나올 거냐 이거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누가 중력파에 대해서 아는 척 하면은, R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거의 여러분이 올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론의 남은 난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우주상수 문제 저번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주는 텅 비어 있는데 진공은 가득 차 있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극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게 대략 10에 124승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고. 이거는 이제 그 멀티버스 얘기를 하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이놈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그냥 그 P가 마이너스 3분의 1로보다 작다. 그걸 만족하면 다 암흑 에너지고. 근데 어쨌든 그놈이 지금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람다 CDM 우주론이라고 했죠. 암흑 에너지는 우주상수 람다가 잘 설명한다. 람다는 그 P 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W, 마이너스 로가 되는, 그러니까 W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양인데, 과연 그러면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상수냐? 지금 보기에는 이게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정말로 저러냐라는 거는 아직 컨펌이 필요한 문제.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주상수는 말 그대로 그냥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이기 때문에 이놈이 우리가 지금 관측한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냐 말 거냐. 저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당연히 우주상수는 답이 아닌 거겠죠. 우주상수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 다크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저번에 얘기했던 Why now problem. 왜 지금 하필 지금의 암흑 에너지가 이렇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가속 팽창을 주냐. 이것도 뭐 문제라면 문제. 그냥 암흑 에너지 관련 이론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몇 개 적어봤는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얘가 제일 강력한 후보고 제일 설명을 잘해. 뭐 퀸테센스, 케이에센스, 모듈라이, 카멜레온 뭐 이런 다 스칼라장 도입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가속 팽창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 뭐 이런 이론들도 있고 지금 뭐 물리 논문에 봐 팬텀 다크 에너지 참 저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거 하나뿐이냐? 이것도 좀 기가 막힌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중우주가 있으면 궁극적인 우주 원리의 궁극이지. 그러니까 지구가 특별한 위치가 아니었고 태양이 특별한 위치가 아니었고 여차저차해서 그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하나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개 있는 우주 중에 하나다. 이게 궁극의 우주 원리예요, 이게. 그러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거는 12월 5일 강의 때 이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크매터. 다크매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매터긴 한데 매터니까 중력작용을 해. 일단 중요한 게. 매터라서 중력을 느껴요. 중력 효과를 내요. 근데 빛을 내지 않아서 정체를 몰라. 그 표준 모형에는 그 후보가 없다는 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시중에 나와 있는 암흑물질 증거가 뭐 한 10개도 넘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CMB에서 봤죠, 그죠? CMB에서 다크매터 포션이 있는 걸 세 번째 피크를 보면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제일 유명하게 그 은하의 전곡선의 갤렉틱 로테이션 커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케플러 제3법칙 행성 운동에 대한 법칙인데 이게 주기가 반경의 그러니까 주기의 제곱이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잖아, 이게. 요거를 다 했으면은 이제 그 한 주기 2파야를 이렇게 쭉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를 나누면 그게 선속도가 되겠죠? 그죠? 평균 선속도가 돼요, 이게. 이거를 여기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V하고 R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죠? T가 V분의 R이니까 V제곱분의 R제곱 R 3승이 돼. 그럼 이거를 V에 대해서 풀면은 V가 루트 R분의 1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케플러 법칙이 예측하는 거야. V가 루트 R분의 1이다. 이거를 은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은하에서 밝은 부분, 밝게 빛나는 별의
속도를 은하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찍어봤어. 루트 r분의 1이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게 expected from visible disk야, 이게. 근데 실제 관측한 거는 이렇게 가요. observation이. 안 떨어지지?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암흑물질의 증거에 관한 그 커브예요, 이게. 갤렉틱 로테이션 커브. 또 다른 건 최근에 나온 건데 뷰리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거는 그 갤럭시 클러스터 두 개가 그 충돌하는 거를 이제 재구성을 한 건데 이게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엑스레이 관측을 통해서 이제 얻은 거. 이게 얘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놈은 베리오닉 매트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놈들이야. 근데 이 그 파란색은 뭐냐면은 파란색은 이거는 이걸로 볼 수가 없고 그냥 중력 렌즈 효과로 그냥 중력 효과로만 알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이놈이 이제 다크매터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얘는 상호작용하지 다크매터는 거의 상호작용을 안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빨간 놈들이 지금 뒤엉켜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암흑물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 이 정체가 뭐냐?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이걸 뭐 그림으로 그린 건데 하다 보니까 베리온, 그러니까 보통 하는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CMB 아까 커브도 보셨죠? 그죠? 세 번째 피크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은 하여튼 난 베리오닉, 우리가 보통 하는 물질은 아니야. 물질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콜드하고 핫이 있는데 콜드가 뭐냐면은 핫이 렐러티비스틱이고 콜드가 난 렐러티비스틱.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게 렐러티비스틱이고 속도가 느린 게 난 렐러티비스틱인데 우리 그 관측적인 결과는 이게 콜드예요. 콜드. 핫하지가 않아. 그래서 람다 CDM 모델의 CDM이 콜드 다크 매터라 그랬죠. 콜드한 놈이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해. 그리고 중성미자는 이거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놈이 사실 너무 가벼웠어요. 그래서 핫 다크 매터가 사실은 별로 유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는 게 윈프라는 건데 윈프가 뭐냐면은 이게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의 약자예요. 별 의미 없지. 윈프가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놈. 뭐야 저게. 정체는 모르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놈이 다크매터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다이렉트 디텍션이 있고 인다이렉트 디텍션인데 다이렉트 디텍션은 뭐냐면은 이게 뭔가 정체는 모르고 눈에도 잘 안 보이고 상호작용도 안 하지만 이 놈이 시료의 원자핵을 직접 때려가지고 원자핵이 밀려나는 거 보이. 시료의 원자핵이 있는데 다크매터가 와서 부딪혀서 나가면은 윈프가 이렇게 때리고 나가면 얘가 약간 밀려날 거잖아요. 이 효과를 감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이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정밀한 실험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뭐 휴강 아니었으면은 요것들 중에 몇 가지를 쫙 골라가지고 설명을 할까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초기에 있었던 게 다마 이탈리아에서 했던 실험이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시료에서 이제 다크매터가 때리고 지나가는 거를 보는 실험이었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네가 뭐 신호를 봤다고 우기고 있고, 비슷한 실험으로 한국에서 한 실험이 있어. 킴스라고 코리안 이미지널 매스처라고 양양 그 뭐 수력 발전소 있는 그 지하에다 터널 뚫어가지고 실험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마의 결과를 이렇게 검증하거나 반증한 실험인데, 이게 보통 그 암흑물질 관련 결과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그 질량하고 이거는 상호작용할 확률인데, 이 커브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위쪽은 다 익스클루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마가 이 영역인데 지금 킴스가 사실은 거의 다 제외를 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실험도 지금 뭐 하고 있긴 한데, 요거 실험할 때 그 책임 연구, 그러니까 책임 교수였던 분이 그 서울대 김성기 교수님인데, 한 번에 이제 TV에 무슨 다큐가 나와가지고 1년 전기료 450만 원이 모자라서 실험이 중단될 위기라고 하소연을 하셨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이게 30억짜리인가 뭐 몇십억 안 들어갔어요, 여기 돈이. 근데 전기료 몇백만 원 없어가지고 실험을 못할 위기면 참 심각한 문제. 이게 사실은 그 꽤나 이게 그 세계적으로도 주목했던 실험인데,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들 지금 이제 이게 그 2012년의 리뷰 아티클인데 굉장히 지금 많은 영역이 익스클루드가 돼 있어요. 뭐 특히 제논 헌드레드라는 실험. 그래서 아직은 뭐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봤으면은 뭐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디텍션은 뭐냐면은 이 다크매터가 쌍소멸을 하면서 많은 입자들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엔티 파티클을 많이 만들어내. 파지트론이나 엔티 프로톤을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주에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그 파지트론이 이렇게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거를 이게 다크매터가 쌍소멸하면서 생긴 게 아니냐. 라고 보는 거. 페르미 위성도 2008년에 올라온 건데 얘도 이제 뭐 비슷한 걸 봤다 해서 이거를 다크매터 신호가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냥 다크매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간 물질에 의한 효과로도 뭐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직 이것도 뭐 확실하게 컨펌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다 할 그건 없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다크매터가 굉장히 프로미싱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뭐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향후 10년 이내,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우주 달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빅뱅 직후를 1월 1일로 보고 지금 현재를 12월 31일로 봤을 때 그때 우주적인 이벤트를 이제 날짜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0시 빅뱅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우주 배경 복사는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은하 탄생이 5월 1일이고 8월 31일 태양, 그 다음에 9월 14일이 지구, 11월 12일에 광합성 식물이 출현하고 12월 25일 돼야 이제 공룡이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을 해.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31일인데 이 날이 제 생일이에요. 좋은 날 태어났죠. 그래서 요 날에 있었던 이벤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 마지막 날에 아침 6시가 되면 이제 이때 유인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호미니드, 그러니까 인류 조상 뭐 이게 오후 1시 반, 그 구석기 시작이 밤 11시, 현생 인류가 11시 52분입니다. 그리고 동굴벽화를 막 그리기 시작한 게 11시 59분. 59분, 48초쯤 되면 이집트 고대 왕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는 보통 역사는 이때죠. 23시 50분 이후가 우리가 아는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초 동안에 있었던 일이 59분, 50초, 53초 트로이 전쟁, 55초 석가모니, 56초 예수, 57초 마호멧, 58초 로마 멸망, 그리고 르네상스 59초예요. 지금 현재가 이렇고. 그러니까 우주의 기나긴 역사를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싸웠는지 뭐 인생 별거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로 우주론 강의는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이 이제 CMB하고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현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디 가서도 이상한 소리하는 덕후들한테 꿀리지 말고 헛소리하는 애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 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강의 요약문을 쓰고 요게 호킹이 이런 얘기를 해서 호킹이 요거 한마디만 좀 보고 강의 요약문 쓰도록 합시다. 우린 평범한 별에 참 이상한 별에 그냥 원숭이에 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특별한 원숭이다. 그런 이야기를 호킹이 했어요. 또 그럴듯한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혹성 탈출에 나오는 시저만큼이나 시저보다 더 훌륭한 원숭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 요약문 쓰도록 합시다.